싸구려 위스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10잔의 평범함보다 한 잔의 완벽함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미국 켄터키주에 펼쳐져 있죠. 대형 증류소 창고에는 100만 배럴의 재고가 썩어가고 손바닥만한 크래프트 양조장은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합니다. 같은 술인데 한쪽은 버려지고 한쪽은 새벽 오픈런이 벌어집니다. 대량 생산의 거인들은 왜 무너지고 작은 장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위스키 시장에 새겨진 K자형 양극화의 실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K를 떠올려 보세요. 한 줄기는 위로 치솟고 다른 줄기는 아래로 곤두박질칩니다. 2025년 위스키 시장이 정확히 이 모양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K자형 양극화라 부릅니다. 코로나 이후 자주 등장한 용어죠. 같은 산업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입니다. 아래로 향하는 선부터 보겠습니다. 대량 생산 중심의 대형 버번 브랜드들입니다. 마트에서 3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술이죠. 이들의 판매량은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 글로벌 주류 대기업은 켄터키 주력 공장 가동률을 60%까지 낮췄고 일부 라인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죠. 오크통을 납품하던 한 제조사는 2025년 초 경영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위로 향하는 선은 정반대입니다. 싱글 배럴, 캐스크 스트렝스,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병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나드는 프리미엄 라인이죠. 버팔로 트레이스의 페피 베닝클 시리즈는 출시 때마다 추첨제로 판매됩니다. 당첨 확률이 로또 수준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입니다. 메이커스 마크의 프라이빗 셀렉트는 2025년 출시분이 72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야마자키, 히비키 같은 일본 위스키도 사정은 같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야마자키 18년산은 입고 즉시 사라집니다. 가격대별 판매 데이터가 이 격차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미국 시장 기준 병당 $50 이하 위스키 판매량은 2024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반면 $100 이상 제품은 같은 기간 22% 성장했죠. 중간 가격대인 50에서 $100 구간은 5% 하락했습니다. 중간이 무너지고 양 끝만 남는 구조입니다. 어차피 마실 거면 제대로, 아니면 아예 안 마신다는 선택이죠. 그런데 이 양극화의 실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입니다. 버번 위스키의 심장부입니다. 블루그래스라 불리는 푸른 목초지대 사이로 거대한 목조 창고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리크하우스라 불리는 이 숙성 창고는 높이가 아파트 7층쯤 됩니다. 한 동에 오크통 2만 개가 들어가죠. 2026년 현재 이런 창고가 켄터키 전역에 수백 개 있고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위스키는 100만 배럴이 넘습니다. 리터로 환산하면 1억 5천만 리터. 대한민국 성인 전체가 1년 동안 마셔도 남을 양입니다. 문제는 이 술이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고 임대료는 매달 청구되고 켄터키주 특유의 배럴 텍스라는 세금까지 붙습니다. 숙성 중인 술에도 매년 재산세를 물리는 구조죠. 4년 숙성이면 4번, 12년이면 12번 세금을 냅니다. 재고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순간입니다. 대형 증류소들은 버티다 못해 생산 라인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세계 판매량 상위권의 한 대형 버번 증류소가 켄터키 공장 일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통보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트에 가보면 버번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올랐습니다. 재고가 넘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경제학 상식 아닌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팔리지 않는 건 싸구려이고 비싼 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00만 배럴의 대부분은 대량 생산된 저가형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편의점 하이볼 캔에 들어가거나 칵테일 베이스로 쓰이는 술이죠. 반면 10년 이상 숙성된 싱글 배럴, 캐스크 스트렝스 같은 프리미엄 제품은 생산량 자체가 적습니다. K자형 양극화가 창고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재고가 썩어가고 다른 쪽에서는 물건이 없어 못 팝니다. 대형 증류소들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선택은 브랜드의 얼굴마저 바꿔놓았습니다. 테네시주 린치버그. 인구 500명 남짓한 이 작은 마을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위스키 증류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155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브랜드죠. 검은 라벨에 흰 글씨, 각진병 모양은 술을 모르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그런데 2024년 이 전설적인 브랜드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병 뚜껑이 바뀐 겁니다. 기존의 검은 금속 캡 대신 플라스틱 뚜껑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뚜껑 하나가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스키 애호가들에게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원가 절감의 칼날이 브랜드의 얼굴까지 건드렸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변화는 뚜껑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증류소의 모기업은 자체 오크통 제조시설인 쿠퍼리지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스키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오크통인데 이걸 남의 손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한 세기 반 넘게 지켜온 수직 계열화의 포기였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명품 가방 브랜드가 가죽은 직접 고르되 손잡이는 외국 공장에서 만든 인조 가죽으로 바꾸는 셈이죠. 로고는 그대로인데 철학이 사라진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위스키는 단순한 알코올 음료가 아닙니다. 오크통에서 몇 년을 잠들었는지, 어떤 장인이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마시는 거죠. 감성과 낭만이 가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은 그 낭만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계 전체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형 증류소들은 생산직 인력을 감축하고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이죠. 하지만 비용을 줄일수록 브랜드의 품격도 함께 깎여 나갑니다. 패스트 패션처럼 찍어내는 위스키에 누가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까요? 이 악순환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4년 전 세계를 뒤덮은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봄, 세계가 멈췄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바와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 소비가 줄기는커녕 폭발한 겁니다. 밖에서 못 마시니 집에서 마셨습니다. 홈텐딩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죠. 집을 바텐딩 공간으로 꾸미고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는 문화가 퍼졌습니다. 그 중심에 하이볼이 있었습니다.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는 단순한 조합. 만들기 쉽고 실패할 확률도 낮았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하이볼 레시피가 쏟아졌고 편의점에는 하이볼 캔이 진열대를 채웠습니다. 수요가 치솟았습니다. 미국 버번 수출량은 2021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30% 넘게 뛰었습니다. 증류소들은 환호했죠.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신규 설비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호황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부릅니다. 소비자 수요의 작은 변화가 공급망을 따라 올라가면서 증폭되는 현상이죠. 편의점에서 하이볼이 10% 더 팔리면 유통사는 20%를 주문하고 제조사는 30%를 생산합니다. 채찍 손잡이의 작은 움직임이 끝에서는 거대한 파동이 되는 것처럼요. 문제는 이 채찍이 반대로도 휘둘린다는 겁니다. 2022년 세상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나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홀로 잔을 기울일 이유가 없었죠. 하이볼 열풍은 식었고 편의점 위스키 매출은 빠르게 꺾였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이미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위스키는 최소 2년, 제대로 된 버번은 4년 이상 숙성해야 합니다. 2020년에 담근 술이 2024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장은 원하지 않는데 공급은 멈출 수 없었죠. 100만 배럴의 재고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재고 폭탄만으로는 이 위기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주류 시장의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건 202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젊은 세대의 음주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미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8에서 34세 음주율은 62%로 10년 전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위스키 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래 고객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언론에서는 MZ세대가 술을 끊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 사람보다 마시는 방식을 바꾸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를 드링크 레스, 드링크 베터라는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덜 마시되 더 잘 마시겠다는 선언이죠. 예전처럼 값싼 술 여러 병을 들이키는 대신 제대로 된 한 잔을 음미하겠다는 겁니다.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이는 선택입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건강의식이 있습니다. 숙취 해장에 하루를 통째로 날리느니 소량의 좋은 술로 만족하자는 심리죠. 칼로리 계산도 한몫합니다. 위스키 한 잔은 맥주 3캔보다 칼로리가 낮습니다. 다이어트와 음주를 양립시키려는 전략인 셈이죠. 여기에 가심비라는 소비 철학이 더해집니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5만원짜리 술 4병보다 20만원짜리 한 병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논리죠. SNS에 인증샷을 올릴 때도 희귀한 라벨이 더 빛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파이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재편되고 있습니다. 총 음주량은 감소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은 오히려 성장합니다. 미국 증류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프리미엄 위스키 매출은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반면 저가형 블렌디드 위스키는 같은 기간 12% 하락했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게 아닙니다. 열대상을 바꾼 겁니다. 싸구려에 취할 바에야 차라리 안 마신다는 새로운 기준. 그런데 위스키의 경쟁자는 위스키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미국 음료 시장.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테고리는 위스키도 와인도 아닙니다. 무알코올 음료입니다. 논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칵테일, 그리고 콤부차 같은 발효 음료들이죠. 술을 마시는 의식은 유지하되 알코올의 부작용은 피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숙취 없는 다음날 아침, 칼로리 걱정 없는 저녁 한 잔. 이 조합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콤부차가 대표적입니다. 발효차 음료인 콤부차는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 건강음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장 건강에 좋다는 유산균, 항산화 성분, 낮은 당분이 셀링 포인트죠. 알코올 도수는 0.5% 미만이라 취하지 않으면서 발효 음료 특유의 복잡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미국 콤부차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4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5년 전의 2배죠. 무알코올 증류주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드립, 라이어스 같은 브랜드는 진이나 위스키의 풍미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알코올만 뺐습니다. 바텐더들은 이 재료로 칵테일을 만들고 손님들은 취하지 않으면서 바의 분위기를 즐깁니다. 글로벌 무알코올 증류주 시장은 2024년 기준 연간 30% 이상 성장 중입니다. 전통 주류 시장 성장률의 10배에 달하는 속도죠. 이 경쟁 구도에서 위스키가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기분 전환이 목적이라면 무알코올 대안이 더 합리적입니다. 건강까지 챙기고 싶다면 콤부차가 있죠. 위스키가 증명해야 할 것은 알코올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오크통에서 10년을 기다린 시간의 무게, 장인이 빚어낸 풍미의 깊이, 한 모금에 담긴 이야기, 경험의 밀도로 승부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북쪽으로 차를 2시간쯤 몰면 허드슨 밸리가 나옵니다. 그 안에 노호라는 작은 지역이 있죠. 이곳 토양은 검습니다. 1만 5천 년 전 빙하가 녹으면서 남긴 퇴적물 때문인데 현지인들은 이를 블랙더트라 부릅니다. 유기물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땅이죠. 이 흙에서 자란 호밀은 일반 호밀과 맛이 다릅니다. 더 스파이시하고 후추 같은 얼얼함이 강합니다. 이 차이를 위스키로 증명해 보인 곳이 그레이 존스 증류소입니다. 2018년 설립된 작은 크래프트 증류소죠. 연간 생산량은 대형 공장의 하루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라이 위스키는 병당 150달러에 팔립니다. 대형 브랜드 라이 위스키의 5배 가격이죠. 비결은 단순합니다. 이 술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랙더트에서 자란 호밀, 허드슨강 지류의 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숙성고의 온도 변화까지. 병 하나에 그 땅의 역사가 담겨 있죠. 프랑스어로 때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와인 용어입니다. 포도가 자란 토양, 기후, 지형이 와인 맛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죠. 같은 품종이라도 부르고뉴에서 자란 포도와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포도는 다른 맛을 냅니다. 위스키 업계는 오랫동안 이 개념을 무시했습니다. 곡물이야 어디서 사오든 상관없고 물은 정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대량 생산 시대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은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어떤 철학으로 빚었는가? 대형 공장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싼 곡물을 사다가 표준화된 공정으로 찍어내니까요. 반면 그레이 존스 같은 마이크로 증류소는 답할 수 있습니다. 저 언더에서 자란 호밀이요. 내가 직접 담갔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가격의 절반을 정당화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의 효율은 장인의 손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도 위스키 열풍이 불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에는 하이볼 캔이 줄지어 섰고 백화점 주류 코너에는 위스키 오플런이 벌어졌습니다. 야마자키, 산토리 가쿠비는 입고 알림이 뜨면 몇 분 만에 사라졌죠. SNS에는 희귀병 인증샷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줄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진짜 내 취향이었을까요? 아니면 유행이라는 라벨을 소비한 것이었을까요? 켄터키의 100만 배럴이 보여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대량 생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 싸게, 많이, 빠르게 찍어내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양보다 질을 선택하기 시작했죠. 10잔의 싸구려보다 한 잔의 완벽함을 원합니다. 이 변화는 위스키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패스트 패션이 흔들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고전하며 로컬 크래프트 맥주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위스키 시장의 K자형 양극화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중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애매한 품질, 애매한 가격, 애매한 스토리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한국 주류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주와 맥주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는 브랜드들, 특색 없이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제품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을 겁니다. 결국 답은 때로아에 있습니다. 어떤 흙에서, 어떤 손으로, 어떤 이야기를 담아 만들었는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술만이 살아남습니다. 대량 생산이 남긴 빈자리를 장인의 철학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취향의 파편화가 시작된 시대. 선택지는 무한해졌지만 정답은 하나로 수렴하고 있죠. 오늘 밤 여러분이 선택할 한 잔은 무엇입니까? 그 잔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